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고 왔어요. 최근에 했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올해 연말 랠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 모든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연말 랠리를 여러분 조금 굳이 구별하자면요. 연말 랠리는 보통 12월 15일 이후에 반절 지나고 나서 나오는 걸 연말 랠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걸 산타 랠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게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바로 12월 금리 인하입니다. 자, 지금이 400bp거든요. 4.0이에요. 기준금리가. 미국은 항상 범위로 말하죠. 근데 뒤에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있을 FOMC에서 400bp에서 3.75 한마디로 즉 0.25%를 낮출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니? 라고 보면 시장은 87%로 낮출 확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롬 파월이 새벽에 이 스피치 연설이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통화정책 얘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바로 껐습니다. 왜냐면 당연하게도 여러분 너무나 예민한 시기죠. 12월 10일 날 나오는데 지금 일주일 남았어. 10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준 이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당연히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파월이 기준금리 안 낮추잖아요? 그럼 시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 파월이 뭘 해요? 닉 티밀하우스라는 딥드로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흘려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기준금리 안 낮춘다는 얘기 하고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출 거라고 보고 있고 파월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낮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스타워커님 반전의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말 안 하다가 안 낮출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방식은요 어디가 그렇게 하냐면 후진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에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닉 티밀하우스한테 미리미리 흘려서 미리 버퍼라고 하죠. 완충 효과를 얻고 갑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걸 봐서 12월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환경 1이에요. 자, 그 다음 환경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막 엄청 빠졌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때요? 24예요. 25 기준으로 익스트림 피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익스트림 피어 구간입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이에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는 올해 연초까지 한 75, 80까지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잘 안 맞잖아요 라고 말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올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이 바닥이었죠. 주가도 바닥이었어요. 이때 미친듯이 3까지 갔었죠. 트럼프 공부 때문에. 그리고 쭉 올랐죠. 주가가. 그쵸? 그리고 지금은 25니까 아직은 살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24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올해 잘 맞았고 앞으로도 잘 맞을 거라 봐요. 왜냐면 얘네가 계속 칼리브레이션 하거든요. 캘리브레이션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결국은 75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bad is good 국면이에요.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가 안 좋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왜요? 금리가 내려가니까요. 어제 밤에 나온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ISM이 공급 관리자 협회고 얘네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커요.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물가는 조금 올랐죠. 지난달에 비해서. 하지만 예상치보다 낮았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알아주세요. 참고로 고용지표는요 이렇게 완만하게 나빠지지 않고요 한 번에 확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나 이 정책 당국에서는요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 갑자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늘 그렇습니다. 고용은요 한 번에 확 잘리고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고용이 좋아지는 그림을 간다.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지표, 고용지표들이 다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 지표를 갖고 얘기 드릴 건데 M2입니다. 광의 통화죠.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구별할 때 어디까지를 유동성으로 볼 거야? 그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M2예요. 뭐 개인과 기업의 예금 적금, 그리고 뭐 요구불 통화, 그리고 MMF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보시면 당연히 완만하게 늘어요. 근데 미친 듯이 늘었던 게 언제야? 코로나 때네. 역시나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어떻게 됐어요? 이때 코인 주식 미친 듯이 올랐죠. 언제까지 올랐어요? 20년 올랐고요. 21년 올랐죠. 21년 말까지 올랐어요.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부터 통화를 줄이기 시작하고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 내내 10월 말까지 주가가 박살났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23년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 그치? M2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즉 우리가 GDP가 성장하면요, 여러분 그만큼 당연히 돌아다니는 화폐 수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괜찮죠? M2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M2가 빠지거나 정점을 찍어야지 주가가 박살나는데 현재 M2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M2는 앞으로도 계속 늘 겁니다. 옛날 통화주의 학파 밀턴 프리드만이 그랬죠? 모든 경제 현상은 통화, 즉 M2로 결정된다. 주가, GDP, 돈 많으면 돼. 물가, 고용 다 M2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M2 통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괜찮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슈 때문에 저는 통화량이 더 늘 거라 보는데요. 우리 하나증권의 허성호 애널리스트께서 쓰신 건데 이거 텔레그램에 있거든요. QT, Quantitative 뭐예요? 타이트닝이죠. QE 양적 완화의 반대 양적 긴축이죠. 얘를 이제 그만한다고 합니다. 즉 돈을 줄이는 걸 우리가 계속 줄여왔는데 이제 안 줄여까지 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M2가 안 그래도 늘었는데 연준이 이제 돈 줄이는 것도 안 한대? 그러면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문홍철 팀장님이라고 계셔요.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셔. 그분도 그러시던데 저도 공감하지만 저는요, 연준이요 이제 양적 완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산들을요 사는 거예요. 뭐 채권 같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럼 사주면 시중에 들고 있던 사람은 이제 돈이 들어오네? 그 돈 갖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양적 완화를 할 것 같아요. 왜? 내년 중요하거든. 지금 경기가 꼬부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양적 완화란 말은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잘 안 써. 페드도 안 쓸 거야. 왜? 너무 시장에 개입해서 돈 뿌려야 되니까 그 달러 개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양적 완화란 말은 안 쓰지만 자산 매입은 엄청 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12월에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해줄 거라고 봐요. 근데 금리도 인하할 것 같아요. 결국은요 QT를 멈추는 행위 자체도 양적 완화를 QT 양적 긴축을 멈춘 행위 자체만으로도 M2의 증대 요인인데 자산 매입까지 한다? 그럼 미친듯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은 올 것 같아요. 3%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다시 계속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관세 이제 절반으로 해줄게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지 않을까? 혹은 이것보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물가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놈들만 관세를 깎아주는 거죠. 저는 그런 그림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오려면요 일단 물가 쇼크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주가 한번 흔들릴 겁니다. 대충 내년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준이죠. 연준 의장 이제 누구 뽑는데? 폴리마켓에서 이게 관련 베팅 사이트 중에 토토 사이트입니다. 결국 여러분 굉장히 핫하죠. 폴리마켓 별거 다 합니다. 케빈 에셋이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왜 트럼프가 케빈 에셋을 보낼까요?
자기 말을 겁나 잘 듣거든요. 한마디로 예스맨이다.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는 놈이다. 지금 미국이 망할 정도인 게 바로 그런 놈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내각에. 결국 여러분 케빈 헤스릿이 들어가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막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막 내리진 못할 것 같아. 그 대신에 기준금리 내려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내릴 것 같다. 그 정도까지다. 케빈 헤스도 막상 페드 의장이 되면요, 자리 이거 보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 막 완전히 100% 트럼프 꼬봉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독립성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연준은 뭘 해야 돼요?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고용은 어떻게든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개나 줘버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지킬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AI는 거품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해주세요. 저는 손정희가 오늘 너무 시원하게 말했는데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AI 버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자꾸 버블 거리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단 버블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버블이 뭐예요? 실제 가치보다 매우 높게 있어야지 버블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버블이라고 할 수 없고 살짝 비싸다 정도라고만 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버블은요 적자를 봐도 올라가고 망해가도 올라가고, 그게 언제야? 코로나 때가 그랬죠. PER이 뭐 100배, 1000배, 999배 그래갖고 그때 뭐가 나왔어요? PSR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돈을 못 버니까 매출이랑 비교하는 게 PSR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버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저는 그냥 안 듣습니다. 멍청한 사람이네. 손종이도 그렇게 말해서 난 시원하더라 오늘. 근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는 가치 투자자의 할아버지 정도들이 조금 이런 거에 약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하워드 막스가 AI 가열이 아니래요. 이 아저씨는요 워렌 버핏이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싼 거 주어서 사서 파는 거지만 이게 버블은 아니라고. 이렇게 안전빵인 투자만 하시는 하워드 막스 같은 할아버지도 AI 밸류에이션 높대. 근데 비싸다는 게 버블 아니라고 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IT 버블이랑 비교하신 분이 있는데 IT 버블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IT 버블의 꼭지점 같은 위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말랠리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거든요. 바로 엔캐리 자금 문제입니다. 자, 엔캐리가 뭐예요? 일본이 거의 마이너스 금리죠. 제로 금리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물가 상승을 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일본에서 돈을 대출받아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겁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라고 말하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겠죠. 나 이제 안 내고 샀었는데 이제 이자 내고 살아야 되잖아. 나 그냥 엔캐리 안 받을래. 그냥 나 갚고 딴 걸로 할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바로 엔캐리 자금의 청산, 리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나왔었죠. 다카이치 일본 현재 총리가 굉장히 포퓰리스트죠. 지금 중국이랑 싸우는 건 봐도 아시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드리지만 중국이 이제 히토리 갖고 얘기하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 그냥 깨갱 하고 미안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번에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본 중국 외교관들 만나는 짤방 보셨어요? 거의 일본애가 막 고개 숙여 사과하죠. 중국에는 막 주머니 손 넣고 있고. 여러분 저는 외교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일본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일본 애들이 또 갑자기 포퓰리스트 정책 펼친다고 금리 올린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일본도 물가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CPI와 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일본의 기준금리는요, BOJ죠? 뱅크 오브 재팬. 누구 말을 듣죠? 일본 다카이 총리 말을 듣냐? 아니요. 미국 말을 듣습니다.
결국은 진압이 될 반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요? 미국은 왜 못 올리게? 야, 일본 니네 금리 올리면 우리 시장에 투자한 것들 엔캐리 자원들 빠져나가서 일본 니네 걸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나 그러면 나 그거 용납 못하지. 우리 거 폭락 일으키겠다는 거야? 이러면 BOJ가 미안해 이러고 안 할 겁니다. 근데 물론 BOJ가 이런 발언을 하면 그때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말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어느 지표를 봐도요, 주가 상승 기조입니다. 지금 팔기에는 뭔가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 통화량 M2가 늘린다. 페드의 정책도 그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지표, 고용지표가 나쁘길 바라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도 좀 해야겠어.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전망까지도 좋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다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실적 가이드도 굉장히 좋게 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주가는 뭐예요? EPS 곱하기 PR인데 EPS 어때요? 실적 좋다니까? 가이던스도 좋았다니까? EPS 좋겠지. 그럼 PR은 어때? 통화량 증가한다니까? 너무 좋겠지. 그러면 EPS도 늘고 PR도 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꾸 멍청한 놈들이 이딴 소리 하는데, 기업이 좋아진 게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정상입니다, 여러분. EPS가 아니라 PR이 올라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PR은요, 여러분, 통화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업 가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법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한국은 상법이 바뀌고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PR 측면에서 개선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PR이 개선돼서 올라간다고 그거 사기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정상화라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올해는 조금 투자가 쉽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120% 정도 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벌긴 했어. 사실 보면 10월 기준이죠. 연말에 더 벌긴 했어. 그래서 여러분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방 오시면 매일매일 기사들 제가 해설해드린다. 그걸 주식이랑 연결시켜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것들도 다 제가 질문 답변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지금 우리 스타워크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이런 수준 높은 내용들을 어렵지만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이해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현금 영수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